26만 마리의 대서양 연어가 가두리에서 풀려나 바다로 사라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생태적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탈출처럼 보였던 것이 곧 10억 달러 규모의 위협으로 번져 어업계를 뒤흔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양식 어류는 토착 생태계를 침범하여 야생종과 경쟁하고 질병을 퍼뜨리며 취약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탈출이 어떻게 해양 생물 다양성의 미래를 위한 싸움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해안에 있는 철제 케이지를 향해 곧장 들이닥치는 벽처럼 겁에 질려 포효합니다. 시속 110km, 70마일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친 후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던 양식장이 몇 분 만에 무너졌고 그 후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6만 마리가 넘는 대서양 연어가 한꺼번에 탈출하여 보이지 않는 군대처럼 물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는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태계 깊숙이 숨어있는 은밀한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종, 질병, 그리고 유전적 교잡의 가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고 흔적을 본 사람도 없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침략을 막을 수 있을까요? 26만 마리의 물고기가 탈출한 대서양 연어의 침입이 발견되면서 10억 달러의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밤에 폭풍이 몰아쳤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속 70마일, 약 112km이 넘는 돌풍이 불었고 그로 인해 워싱턴주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가두리로 밀려들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연어 양식 시스템 전체가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고 강철이 휘어지고 계류용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카메라가 작동했을 때 현장은 부서진 철조망과 떠다니는 부표로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게다가 약 26만 마리의 대서양 연어가 사라져 퓨저 사운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차트에 따르면 탈출 지점은 태평양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이 연어떼가 며칠 만에 수백 마일을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지역 어부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출항했을 때 1시간 만에 그물이 무거워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흥분은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바다에서 물고기는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건은 해안가 주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풍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이 전례 없는 규모의 생태적, 경제적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고는 환경 전문가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는 이미 취약한 생태계에 홍수 수문을 열어 수십만 마리의 침입자를 유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현재 위협은 단순히 현재뿐만 아니라 수년 후의 미래까지도 위협합니다. 탈옥이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물고기 자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서양 연어는 저녁 식탁에 오르는 흔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북유럽에서 북미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연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어는 업계의 심장과 같습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모든 생선과 바카운터에 놓인 모든 초밥롤은 거대한 연안 양식장에서 생산됩니다. 이 양식장들은 지름이 수백 피트에 달하는 철제 가두리에서 수백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합니다. 국제시장에 식량을 공급하고 매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현대식 양식업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취약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처럼 단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끊어지면 전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결과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해양의 생물학적, 환경적 유산 손실까지 포함합니다. 대서양 연어는 언뜻 보기에 어부들에게 예상치 못한 만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촌 사회 전반에 걸쳐 위험이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양식 연어는 자연산 태평양 연어와는 달리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존을 위해 사육된 것이 아니라 빠른 성장을 위해 사육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방류되자마자 치누크 연어부터 스틸헤드까지 다양한 토종 어류와 먹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질병과 기생충을 은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병과 기생충은 가두리 안에 격리되어 있지만 바다에서는 통제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하나의 질병이라도 방류되면 몇 번의 산란기 안에 지역 연어 개체군 전체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교잡은 인류가 직면한 최후이자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양식 연어가 토종 어류와 교배될 경우
약한 유전자가 야생 개체군에 섞여 수천 년간 축적된 진화적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 소리 없는 침입자들은 태평양 해류 깊숙이 숨어 미국 해안 환경 전체의 미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음을 내지 않고 즉각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생태적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경제적 영향은 양식업 전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치는 물고기 한 마리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즉각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업어부들은 즉각 경고를 했습니다. 대서양 연어떼의 범람으로 어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외래 어종이 곳곳에 퍼져 혼란에 빠졌고, 이는 토종 어류 자원의 고갈과 어가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공 및 수출 체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장들은 더욱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자연스러움과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제 계약이 단기간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으로 인한 총 손실액이 직접 손실액, 상황 대응 비용, 그리고 손실된 시장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경제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비 오는 밤이 전 세계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색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연어 양식 시스템 전체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화할 경우 토종 연어 개체군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환경보호단체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피해를 금전적 가치로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공적으로 포획한 물고기가 아니라 여전히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의 불확실한 미래를 조용히 던져주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공적으로 포획한 물고기가 아니라 여전히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의 불확실한 미래를 조용히 던져주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모두가 여전히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인지 아니면 전 세계 어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입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들은 이제 거대한 바다에 떠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대가를 인간은 치러야 할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적 재앙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전조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대서양 연어 26만 마리의 대량 탈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환상의 징후였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철제 가두리의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현대 양식업 자체의 도덕적, 생태적 실패입니다. 현대 양식업은 회복력과 환경, 보전보다 이윤과 생산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저에게 이 재난은 본래 갇혀서는 안 될 생명체들을 산업화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바다는 공장이 아니지만 우리는 바다를 공장처럼 여겨왔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계를 조화가 아닌 효율성을 중시하는 생산 라인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거나 시스템이 붕괴되면 지배의 환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현대적 진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바다는 울타리로 가둘 수 없으며 자연은 우리가 억제하려는 것을 언제나 되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즉각적인 손실을 넘어 진정한 대가는 측정할 수 없는 것, 즉 생물 다양성에 침묵하는 침식, 유전적 유산의 오염,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인 불안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크기를 위해 사육된 탈출한 대서양 연어는 야생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생존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생물입니다. 자연 수역에 유입되는 순간 이들은 상품에서 침입자로 변해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온 종들을 위협합니다. 이 비극은 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명체들이 이제 자연의 법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인간 개입의 한계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을 극단적으로 조종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수익성 있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파도 아래 생명을 지탱하는 섬세한 균형을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인간 야망의 공급자이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해결책은 양식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상산업형 양식장에서 벗어나 육상순환 양식시설과 같이 대량 탈출과 질병 전파 위험을 제거하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통제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은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기여해야 합니다. 더욱이 양식업에서의 유전공학은 야생종과의 교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국제협약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 차원에서 투명성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위기는 침묵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위험을 알 권리가 있으며 바다는 모두의 것이며 모두를 위해 고통받기 때문에 책임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저는 이 사건이 우리의 세계관 전체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을 이해하기보다는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든 산호초가 무너지든 연어가 탈출하든 모든 재난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서양 연어 탈출은 단순히 양식업자에게만 경고가 아니라 문명 자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존보다는 지배에 의존하는 산업을 계속 건설한다면 폭풍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자연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전 폭풍보다 더 뼈저리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진보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존하느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다에 짓는 모든 우리는 또 다른 재앙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의 메뚜기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해충이었습니다. 메뚜기의 무리적 사고방식 덕분에 메뚜기는 몇 시간 만에 넓은 논이나 옥수수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누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농장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가꾸어진 광활한 농장에서는 빛, 습도, 먹이, 공급원 등 농장의 모든 측면이 완벽하게 관리됩니다. 덕분에 메뚜기는 더 이상 붐비는 들판의 악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은 식량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꼬치, 레스토랑 특선 요리, 소박한 튀김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메뚜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농부들은 메뚜기를 어떻게 재배할까요? 알 하나에서 성숙한 메뚜기떼로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부들은 새 메뚜기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각 케이지를 검사하고 로프와 그물을 단단히 조여 틈새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청결 유지와 습기 흡수를 위해 미리 깔아둔 멀칭층을 제거합니다. 메뚜기는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환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이는 땅이 쓸려 내려간 후 가볍게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뚜기 씨앗 상자를 버리는 것으로 새로운 번식 환경이 시작됩니다. 부화 후 약 35일이 지나면 메뚜기는 생애 주기의 생식 단계에 도달합니다. 암컷 성충은 배를 축축한 땅 속으로 숙인 후 특수한 산란 부위를 이용하여 깊이 파고 부드럽게 회전하며 작은 구멍을 만듭니다. 알고치라고 불리는 알 덩어리는 모두 땅 속에 능숙하게 놓입니다. 암컷은 한 번의 산란 기간 동안 최대 12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평생 동안 수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암컷 메뚜기는 알을 낳으면 알 주위에 젤막을 분비합니다. 이 젤은 즉시 굳어 천연 갑옷처럼 되어 극심한 가뭄과 같은 환경 요인으로부터 알을 보호합니다. 암컷 메뚜기가 번식을 마치면 축축한 땅 위에 수많은 작은 알 고치가 자랍니다. 농부들은 고치를 분리하기 위해 먼저 갈퀴를 사용하여 흙을 조심스럽게 모은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흙을 채로 걸러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흙에 불과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의 알이 담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고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고치는 특수폼 상자에 보관합니다. 실제 흙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부는 상자에 부드러운 기질을 바르고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분무합니다. 이 때문에 부화율이 90% 이상에 달할 수 있어 훨씬 더 일관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약 10일에서 12일 후 고치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고 작은 유충들이 조금씩 기어 나옵니다. 이는 건강한 새 세대의 어린 메뚜기들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린 메뚜기들은 부화하는 즉시 별도의 사육실로 옮겨집니다. 이 사육실은 일정한 온도, 적절한 습도, 그리고 부드러운 조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메뚜기들이 여러 번의 탈피를 거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서식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메뚜기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번식 지역은 약 2m 높이의 고운 망사나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습니다. 신선한 풀, 어린 잎, 옥수수 새싹,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녹색 식물들이 주요 영양 공급원이며 주변 지역에서 매일 채집합니다. 어린 메뚜기에게 먹이를 줄 때는 먹이를 잘게 부수거나 잘라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 메뚜기가 먹이와 더 쉽게 접촉하고 흡수할 수 있어 낭비를 줄이고 깨끗한 군집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충이 되면 줄기와 잎 전체를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이가 하루에 두세 번 공급되기 때문에 케이지에는 항상 신선하고 푸르른 어린 잎이 가득합니다. 또한 메뚜기의 색깔은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점차 변합니다. 어릴 때는 종종 밝은 녹색이지만 여러 번의 탈피 후에는 노란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성체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메뚜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며 품질이 일정합니다. 메뚜기는 생후 약 30일에서 35일이 되면 성숙하며 이때 몸 길이는 4-6cm, 단단한 체격을 가지며 적절한 체중에 도달합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수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고기의 품질과 상업적 가치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헛간 바닥에 큰 비닐을 깔고 평평하게 펴는 것입니다. 이 라이너 덕분에 메뚜기 수집이 더 간편하고 위생적이 되었으며 곤충이 흙이나 쓰레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구석구석에서 메뚜기 떼를 효율적으로 수거한 후 비닐 시트 위에 거대한 덩어리로 쌓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그물망에 담습니다. 그물망은 운반시 통풍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편리하기도 합니다. 메뚜기 수거 후에는 각 묶음의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메뚜기는 즉시 차량에 실려 판매 지점이 농장 근처에 있는 경우 당일 배송됩니다. 이를 통해 메뚜기 떼가 건강하고 신선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뛰어다니거나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부들은 장거리 이동 전에 특히 도매시장에 가거나 수출할 때 가방에 차가운 물을 뿌립니다. 공장에 도착한 후 메뚜기는 세척, 건조, 가공을 포함한 일련의 공정을 거쳐 꼬치, 조미료 및 기타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및 보관되어 상업 고객에게 공급될 준비가 됩니다. 현대에 들어 메뚜기는 중국에서 흔한 요리가 되었으며 가족 식사, 인기 카페,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후 메뚜기의 풍미는 독특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지며 새우나 민물개와 비슷한 은은한 향이 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메뚜기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은 맛있는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메뚜기를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나요? 만들기 어려워 보이는 이 요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전에는 농작물 파괴자로 여겨졌던 곤충이었던 메뚜기는 이제 고단백, 저지방,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진화했습니다. 메뚜기는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대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환경과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찾는 이 시대에 메뚜기는 아주 작은 생물이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이 메뚜기 사육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메뚜기 농사의 발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윤리,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심리적 준비성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들판을 집어삼켰던 파괴적인 힘에서 귀중한 농업 자산으로 탈바꿈한 메뚜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이나 혁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 필요성, 그리고 식량이라는 개념 자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 변화의 가장 심오한 측면은 그 상징성에 있습니다. 메뚜기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결핍, 즉 성경 속 기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독창성을 통해 바로 그 종이 세계 식량 불안에 대한 잠재적인 해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전은 자연 자체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오용임을 보여줍니다. 존중과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가장 두려운 종조차도 생존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농사의 효율성과 수완에는 감탄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식량원을 재정의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환경적 논거는 강력합니다. 메뚜기는 가축에 비해 토지, 물, 사료가 적게 필요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식량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 기억, 그리고 감정입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곤충을 정당하고 바람직한 영양원으로 여기도록 설득하려면 논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변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리적, 생태적 관점에서 저는 메뚜기 사육을 포함한 곤충 사육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로 봅니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경작지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축 사육의 환경적 비용은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곤충과 같은 대체 단백질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산업화하는 것이 다른 형태의 공장식 축산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규모 확대가 곤충의 복지를 희생하거나 그것이 약속하는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환경적 편법을 대가로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균형과 통합을 강조할 것입니다. 메뚜기 사육은 전통적인 식량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져야 합니다. 정부와 연구자들은 곤충 농장에 대한 엄격한 위생, 복지, 환경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큐멘터리, 요리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대중교육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곤충 섭취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철학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의미를 제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외부적인 것, 즉 통제하거나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메뚜기 이야기는 적응과 공존이 지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한때 파괴를 상징했던 바로 그 생물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메뚜기 농사를 단순한 농업혁신 이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도덕적, 문화적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낭비, 심지어 혐오감까지 재정의하게 합니다. 이 산업의 성공은 우리가 곤충을 얼마나 잘 번식시키고 가공하느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얼마나 깊이 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때로는 가장 작고 간과되는 생명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